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자라는 느낌이 납니다. 장 초반부터 대형주가 잠시 숨을 고르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1% 가깝게 현재 좀 떨어지고 있죠. 8,640선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5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하락 전환된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좀 눈치 보기를 하는 듯한 모습. 그러나 천선 위에서는 움직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코스피에서 수급 좀 보여주시죠.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과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일부 매수 자금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좀 유입되고 있는 게 현재 포착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눌리는 상황에서도 SK 스퀘어는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160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은 14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가 좀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약간 부담이 됐을 때 SK 스퀘어를 하나 이제 대형주로 생각하시고 계신데 올해 들어서 SK 스퀘어가 작년과 같이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괜찮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유 지분 가치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좀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비중을 10% 초과하면은 단일 펀드 관련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미 좀 넘었죠. 그래서 단일 종목 편입 한도 이런 부분에 비춰서 매월 관련해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쯤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입니다. 비중이 한 2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 봤을 때 ADR 상장에 대한 이슈,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대,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매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수급, 특히 기관에서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의 수급은 먼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도 올라가고 최근 주가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 중에 주주 환원이라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어제였던가요? 언론에서 SK하이닉스 100조 원 정도 규모의 주주 환원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또 공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런 부분 검토한 적 없습니다라고 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의지는 있다. 이렇게 또 유한타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한 내년까지 되겠는데 고정 배당에 좀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작년 21조에서 올해 146조 확 튑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240조 원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만 봤을 때 올해 현금 흐름이 배당이 한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자사주 매입 400억 원 정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배당이 뭔가 결정이 되면 SK 스퀘어 역시 주주 환원에 대한 그 의지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습니다. 목표 주가 거의 200만 원까지 가는군요. 185만 원짜리 오늘 아침에 나왔다라는 점, 유한타증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쉬어갑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영향, 기술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기술주 위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 그간 많이 올랐던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 2% 가까운 상승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는 3% 가까운 하락, 하이닉스는 강보합권까지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여전히 그래도 하이닉스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주주 환원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하이닉스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를 했습니다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SK스퀘어에 대한 목표 주가 185만 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이 대규모 주주 환원 그리고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60만 원까지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6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4%대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SK스퀘어의 상승과 함께 SK의 주가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0.59%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SK그룹주가 일제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어제 SK그룹주 하이닉스의 4% 이상 상승과 함께 시총이 2천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조선업종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도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붙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CPSP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9% 넘게 튀어오르는 가운데 HL 현대중공업도 5%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캐나다 총리와 만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CPSP 사업 수주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주전에 참여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CPSP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삼성중공업까지 5% 넘게 오르면서 조선 3사가 일제히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뜨거운데요. 다만 철강 섹터 안에서 대형주는 쉬어가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 UAE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철강주 쪽의 재건 섹터와 함께 묶이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재건 관련해서 카타르 LNG 시설도 이제 복구에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다만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 같은 철강 관련된 대형주들은 오늘 정규장 들어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함께 올라줬는데 중소형 철강주들은 여전히 좋지만 대형 철강주들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각각 1%,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방산주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5% 가까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카이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서 총 10% 가까운 지분을 가져가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연내 추가적인 지분 취득을 통해 12% 가까이 지분율을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나온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판 스페이스 X가 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5%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0.6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오늘은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LCC, FC, BJ 등 기판 사업 관련된 기대감이 붙으면서 최근 들어 주목을 함께 받았는데요. 오늘은 삼성전기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도 주목을 받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삼성생명은 1% 가까이 올라주고 있지만 삼성물산은 4% 가까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들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그래도 비만치료제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D&D 퍼마텍이 7%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도 보로노이가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단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이 각각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하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제주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저전력 D램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아가고요. 동진세미캠도 6% 가까이 올라줍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급락했었는데 오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상승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세가 조금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라는 점 확인되는데요. 테스와 원익 IPS 각각 2% 가까이 상승 중에 있고요. PSK 홀딩스도 약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8,6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해서 그래도 낙폭을 조금 되돌린 상황이지만요.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1,02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6월 FOMC도 예정이 된 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시장을 순매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단위 순매수를 펼치면서 종전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소식 이후 코스피 시장을 꾸준히 사들였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이 9,5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2,7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의 1조 2천억가량의 순매수만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그래도 매도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100억가량 소폭 사들이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숨을 고를 때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수익률을 업시킬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코스피 타겟을 올려잡은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힌 리포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11,5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리포트를 직접 쓰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FICC 리서치 부장님을 연결을 해서 직접 결정적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이경민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코스피가 타깃이 좀 상향 조정되면서 11,500포인트로 말씀하셨는데 결정적 이유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5월 초에 8,800을 제시했을 때보다 반도체 순이익 전망이 13%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비반도체 이익 전망 또한 3% 정도 상향 조정돼서 이익이 올라온 것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반도체 타겟 PER을 7배를 줬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중간값인 8.8배를 반영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높인 이유는 최근 AI 반도체 계약에 있어서 장기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반영을 해줬고, 이익 전망 상향 조정과 타겟 PER 상향 조정이 맞물리면은 11,500선이 적정한 코스피 지수 레벨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타겟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보면은 이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8월 말, 9월 초이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변곡점인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성장의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죠. 성장의 속도나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커지는데 저희가 8월 말 9월 초를 변곡점으로 본 첫 번째 이유는 12개월 선행 EPS가 전년 대비 변화율이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선행 EPS 모멘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벨업 됐거든요. 기조 효과가 소멸됨에 따라서 2026년 8월 말 9월 초에는 고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입니다.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는 스케줄을 공개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게 된다면 유동성 위축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고 9월 16일 FOMC에서 2027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던져주게 된다면 실적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선
정점을 통과하고 통화 정책은 좀 더 매파적으로 유동성은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그림이 아마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꺾인다라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 변수를 좀 확인하면서 더 끌고 갈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높여갈지 판단을 하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말과 9월 초 변곡점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7월과 8월까지는 뜨거운 불장이 이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7월, 8월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과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을 통한 유가, 물가, 금리, 달러 안정이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상승 구간에서는 기존 주도주, 반도체를 비롯한 AI 밸류체인, 피지컬 AI 이 종목들이 좀 레벨을 올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권 문제가 좀 안정되게 된다면 인터넷, 제약바이오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 여기에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까지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아마 7, 8월은 기존 주도주 플러스 성장주로 뜨거운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8월 말 9월 초에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저희는 4분기는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어서 순환매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측면에서는 8월 말 9월 초 유가가 $80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에 대한 상품들을 모아가시는 것도 내년까지 열어놨을 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물가, 달러, 환율, 금리 잘 반영해서 저희 앞으로 마켓나우 2부 머니코드에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을 해서 왜 코스피가 11,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그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전해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주 JP모건에서요.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4개의 종목을 모두 비중 확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목표 주가를 기술을 해놨으니까 그 목표가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독일의 라인 메탈이 의미 있는 협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의 방공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무기를 조달받는 것에 더해서 우리의 무기 그 시스템 좀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이 유럽에서는 있는 거고요.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상에서 위로 쏘아 붙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투기 드론 미사일을 공격하는 그런 거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면서 첫 순서는 이제 미사일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무기의 그 틀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탑픽 관심주로도 거론이 됐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여기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각각 잘 봐야 되는 이유도 써놨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 빨리 무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전략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었거든요. 노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약 80조 원 정도 EU 미사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좀 데이터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한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 방산주는 지금 올라타야 될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중 확대 전략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눌리고 있을 때 비중 확대 기회를 노려봐야 될지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앞서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코스피가 11,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IT 관련주, 뭐 반도체 포함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성장주 이런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토리텔링을 좀 받아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바이오 섹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6월 22일에 바이오 USA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 이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비수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비수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좀 눌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별로 좀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R&A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R&D 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리가켄 바이오, 올릭스, 한미약품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R&D 데이에 어떤 또 이슈가 나오는지는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9월 같은 경우에도 세계 폐암학회랑 그리고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보면은 폐암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도 관심이 좀 줄었죠.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제도 뭐 부각은 되고 있으나 최근 기사는 많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에 진행이 되는 유럽 종양 학회 이 정도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 이제 코스닥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가 뛰어야 코스닥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해드린 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연결돼서 좀 봐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회사가 비티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저리 대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CDMO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했고요. 영업이 괜찮은데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ST팜도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죠. 이 목적성만 보더라도 순수 바이오텍도 볼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D&D 파마대 최근 관심사이죠. 그리고 올릭스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만 승강제 프리미엄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뭐 개수나 뭐 여러 가지 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7월 1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스닥 30주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시 두시고 이슈 나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훑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럼 6월 같은 경우에는 탑픽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미약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올릭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은 희귀 약품인데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소네페 글루타이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장이 굉장히 짧아서 뭐 수액이나 영양제를 잘 흡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일라이릴리 향 기술 이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공시 이후 시총이 1조 5천억 원 정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정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의지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간 한 건 이상의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붙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서 코스피에서는 한미약품이 그래도 6월에 바이오 제약 쪽에 탑픽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의 품목이나 처방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실적을 이 둘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잔류 결정했을 경우에 조금 더 주가에 오히려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증권이 이렇게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롤릭스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이제 로레알 쪽에 계열사의 VC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 105억 원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더 크게 베팅했을 법. 그러니까 105억 원 투자 그림엔 더 큰 그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알테오젠, 올릭스 이런 세 종목을 중심으로 6월 탑픽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 봐야 되는데 AIDC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입니다. 3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통신주가 아직도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된 거고요. AI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뭐 다른 섹터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태평양을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의 하나의 큰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사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입지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밑에 기술에 냈는데 전력 밀도라든지 냉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중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네트워크는 잘 발달됐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얘기 좀 해줬고요.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수도권 말고 하이퍼스케일 일러들의 그 여러 가지 사이즈 구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통신주 AI 시대에 든든한 모멘텀을 갖고 또 한 번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산업별 이슈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여기가 좀 이익이 강하게 나타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목표주가 올렸고 기존 대비 3% 추가적으로 상향했다라는 점 밝혀드리면서 올해와 내년 연간 이익 전망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추정치 대비해서 25% 상향 조정될 것으로 봤고요. 베이지 케미칼과 그리고 카본 케미칼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베이지 케미칼만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카본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래도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턴 어라운드 가능한데요. 인산, 과산화 수소 이쪽은 사실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느낌이 있고 폴리실리콘이 그 다음 바통을 이어서 4분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요소는 참고 정도 하시고요. 카본 케미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높은 수익성 앞에 카본 케미칼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물론 이제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관련해서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더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바 긍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OCI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익 전망이 있으면서 강한 실적이 이끌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백화점 역시나 최근 이제 변동성 파고 이런 부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실적에 맞춰서 증권사들도 리포트를 내는 것 같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의 목표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켓나우 2부에서도 모신 연구원 중에 현대백화점을 또 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증권사에서 현대백화점을 픽했고 그게 스페이스 X급 실적이라고 또 언급을 해서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목표주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29% 성장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백화점 기존 성장률 이런 부분 한 10%대 중반 나올 거고요. 전 품목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명품 있고 의류, 패션, 잡화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면세점 수익 개선과 더불어서 공항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늘면서 진우수 부진한 것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 실적은 더 강화될 것으로 나타나는데 더 현대 글로벌 요즘 장사 잘 되나 보죠. 사업이 성장 가능성도 더 덧붙여졌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되고 있고 저희가 강한 이익 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 해서
네, 지금 코스닥이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오늘 뭐 코스피는 어쩔 수 없이 좀 쉬어가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 중반까지는 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야 될지 오늘 2대1리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한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 앵커님, 그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고수는 일단 내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할 때도 잃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고수가 아닌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에서 이제 물러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감히 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관건은 뭐냐면은 현금을 어떻게 보유하느냐. 여기에서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어떠냐면은 계좌에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뭔가의 주식을 자꾸 사려고 하시고 이 약간 주식에 조금 통달한 이 고수분들은 현금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 종목에 베팅을 해서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은 초보와 고수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죠 그 수요일 날 그죠 주가가 폭락했을 때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당히 좋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이 시장에서 시소를 잘 타느냐, 그죠? 내려갈 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올라갈 때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지금 보면은 수익 구조를 월등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였냐면 반도체였잖아요. 그죠? 그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없다면 여러분들 뭐 물 없는 오아시스, 그죠? 앙코 없는 찐빵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이 하이닉스라는 이 종목이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지수를 견인하는 이런 어떤 뭐 글로벌 시장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시총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약간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주가가 200만 원이 넘는 이런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좀 하락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뭐 하락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조정의 하락을 보고 있지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살리면서 점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그죠? 뭐 하이닉스가 뭐 추종하는 정책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100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물론 뭐 회사에서는 뭐 아직 뭐 결정된 게 없다. 그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하이닉스가 상당히 지금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데 이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면서 어떤 여파가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지금 개별 종목 오늘은 이 개별 종목들이 뭐 철강이라든지 또 며칠 전부터 움직였던 탈모라든지 뭐 탈모 관련한 종목들 뭐 현대약품이나 JW 신약이나 그죠 오늘은 지금 보면 철강 아주 스틸을 필두로 해서 뭐 상을 치고 그죠 뭐 금강철강 뭐 이렇게 그죠 뭐 또 방산 뭐 상양금택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요거는 굉장히 좀 짧게 단발성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은 이런 종목들은 약간 살짝 수그러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요 해지 종목의 시장과 좀 맞서서 가는 종목들이 보면은 어제도 뭐 풍력 관련한 종목, 뭐 CS 윈드라든지 그죠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풍력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태양광이다, 그죠? 그 태양광 중에서도 뭐 SK 이트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고 그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은 무조건 뭐 태양광 풍력보다는
이제는 에너지를 좀 저장해야 되는 ESS 관련한 이런 어떤 맥락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면은 그 종목의 주가가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오늘 뭐 개별 종목과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관심주 SK 이터닉스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이제 6월 잘 견뎌서 7월, 8월 불장을 또 대비해야 된다라는 오늘 아침의 리포트가 인상적이었는데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그 전략적인 부분 조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욕 증시가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반도체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다. 투자 자금은 AI 반도체주에서 금융산업자의 등 경기 민감주로 이동했다. JP모건과 캐터필러가 강세를 보인 반면 AMD, 마이크론, 엔비디아는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FOMC 회의로 향하고 있다. 유가 하락이 물가를 잡을지 경기 회복 기대를 키울지 주목된다. 오늘 뭐 숨을 고르면서 살짝 눌리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역시나 기대감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는데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에 이제 눌려도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파고는 또 항상 신경 써야 되구나. 한 번 된 적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일단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된다는 요소가 있다면서요. 네,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는 1차적으로 잘 넘겼고 네. 이번 주는 뭐 오늘 밤에 이제 있을 FOMC 있고 이틀 후에는 저희 이제 우리가 4만여의 날이었으면 미국은 3만여의 날, 결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또 마지막 남은 파고가 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변동성과 관련된 경계심은 여전히 좀 당분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서 네, 이제 네, 그것 자체가 이런 동시 옵션 만기일 때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럴 때 보통 그 전후의 그런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는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럴 때 또 평상시에 걱정 안 하던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예. 또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건 오늘 이제 좀 뭐랄까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좀 회자가 되던 차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소위 토큰 가격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토큰이란 얘기를 AI 투자하셨으면 이제는 좀 잘 아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다수는 토큰이 뭔지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그냥 설명쉽게 드리면 우리가 요즘에 원유 하면은 원유의 단위가 배럴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AI에서 뭔가 산출물, 인풋, 우리가 물어볼 때 인풋, 나올 때 뭔가 답의 아웃풋
이것을 단위로 표현할 때 그걸 토큰이라고 하고요. 토큰이 얼마 쓰였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동차에 얼마 뭐 이렇게 그 소위 가득 채울 때 몇 리터 들어가다 이거 하듯이 최소 단위 약간. 예, 그래서 결국 한 토큰에 그래서 이게 몇 토큰 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토큰당 가격이 이제 결국 중요한 거죠. 우리를 따지면 이제 유가 지금 휘발유 우리 리터당 얼마 뭐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이것이 최근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반도체 랠리와 함께 했었다는 거. 그것에 사실상 원동력이 됐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3월 달에 주가 하락할 때는 또 토큰 가격도 하락을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전쟁 때문이었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고 결국은 이걸 반도체 지수하고 같이 그려보면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6월 들어와서 희한하게 6월 들어와서부터 이게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AI로 교체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대표적으로 우버의 사장이 볼멘 소리했죠. 1년치 예산을 4개월 만에 다 썼어. 어떡하란 말이야.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다들 지금 AI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제는 가성비 경쟁이 생기고 일정 부분은 가격 경쟁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랠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뭐랄까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슈인 건 맞다. 근데 물론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번세의 역설이라는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은데 오히려 싸지면 안 쓰던 사람들도 많이 쓴다. 그래서 단위당 가격은 떨어지만 전체 총수요는 엄청 늘어난다. 이게 이제 재번세의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떨어지는 걸 오히려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여야지 악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제 이게 한쪽 편에 있고요. 이게 약간 대중화의 느낌이 그렇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초기에는 뭐 개발자 이렇게 쪽 쓰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 싸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오히려 떨어지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또 반대편 쪽에서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야 저러다 가격 경쟁 심해지면 어차피 결국은 반도체 사줄 사람들이 결국은 저 돈을 통해서 사는 건데 저게 장사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가격 경쟁을 하면. 그러다 보면 이거 투자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미 토큰 가격을 좀 낮췄고 지금 오픈 AI도 이걸 낮추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쪽에 소위 이제 새로운 논쟁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과 관련돼서 당분간은 이 토큰 지수 정확한 표현은 LLM 토큰 익스펜디처 인덱스입니다. 요걸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 각 차트들이 이제 중간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요 차트들을 열심히 팔로우하면서 네.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걸 말씀해 주시니까 저 지표만 보면 되겠다.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콘텐츠를 제시해주시지 않나 네. 매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FMC인데 케빈 워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장의 데뷔 무대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통화 긴축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룸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설득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로 읽히나 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이 확실히 이제 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연준에 이제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보통들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시장은 저희 신입생 길들이기 하듯이 네.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빠졌던 경험이 매번 단 한 번도 예 없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시의 첫 등판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경계하고 상당히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상황이 뭐 다행스럽게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타결 합의가 돼 있고 이제 최종 사인만 남겨두고 있긴 한데 또 중간에 이스라엘이 또 중간에 또 딴지 놓고 있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분위기는 다행스럽게 좋아졌긴 했으나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이제 추정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워시가 이번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현 상황에 대한
워시의 생각에 대한 해석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3, 6, 9, 12월 1년에 4개 분기 동안 FOMC에서 뭘 발표하면 우리가 점도표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이렇게 막 점 찍어갖고 그 중간에 몰려 있으면 앞으로 금리를 한 번 올릴 것 같아, 2번 올릴 것 같아. 그 내부의 연준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본 것이 그 소위 경제 전망 요약 3, 6, 9, 12에 발표되는 전체의 이제 한 부분인데 점도표는 그러니까 앞으로 GDP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지, 물가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실업률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워시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n분의 1, 이 의결 전체의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나머지 연준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워시는 전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아낄 것 같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이번 6월 달 FOMC이기 때문에 그걸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한다.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오늘 내일 새벽에 한밤중에 나오는 거고 오늘 밤에 먼저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매달 발표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상 수준, 예상보다 더 좋아서 늘 이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이번은 조금은 한번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소매 판매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 밤으로 따지면 한 9시쯤 나올래나요? 9시 반 요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지방 연은들은 각자 주특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방은행이 있으면 이제 지역별로 예를 들면 애틀란타 연은은 GDP 나오고 그래갖고 그 분기에 소위 GDP 성장률을 막 예측한 걸 업데이트해서 막 올려주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 이런 데는 인플레이션 나오고 그래갖고 PC, CPI 추정치를 막 또 업데이트해서 올립니다. 네네네. 그런 걸 미리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카고 연은은 뭘 하냐면 소매 판매에 대한 미리미리 좀 업데이트를 해갖고 그러니까 월별 수치들을 조금 더 빨리 발표를 해요. 그 지역 연은에서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그래서 주특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시카고는 그래서 이름이 CARTS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카트 끌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 밑에 주로 이렇게 달리기는 예. 저희 카트, 그러니까 이름을 좀 잘 재밌게 진 거죠. 소매 판매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저거 치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으로 시장의 예상은 그러니까 원래 4월 달은 그러니까 3월 달 1.9 전월비, 4월 0.7 지금 컨센은 5월 달로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0.5는 나올 거야. 전월비. 5월 0.5도 적은 거 아닙니다. 0.5를 연율로 하면은 한 6% 증가거든요. 6% 중반대. 그런데 이번에 지금 카체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마이너스 0.3. 이거 어제 새벽에 한 번 더 업데이트 됐는데 이게 이제 0.2가 마이너스 0.2로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2면 꽤 사실은 그렇죠. 격차 크고 네. 처음으로 이제 소위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게 첫 번째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좀 높잖아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 물가 조정한 그걸 보면은 마이너스 1.3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최종은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그냥 물가 수준은 쫓아가고 있어였는데 물가 수준도 못 쫓아가는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는 미국이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GDP의 70%가 소비인데 지금 소비는 둔화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물가는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연준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셔너리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준에 아마 이 질문에 오늘 밤에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실제로 저런 숫자가 나오고 나면.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도 아마 워시한테 집중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워시가 어떻게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위아래로 크게 변동할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통상은 우리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있으면 합을 맞추는데 몇 번 걸리잖아요.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은. 시장과 만난 것은 신임 의장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향후 한 몇 개월 정도는 합을 맞추는데도 FOMC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당분간은 FOMC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기준금 1% 인상했는데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이게 미칠 나비 효과?
그런 걸 우리가 반드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 이런 거죠. 자라 보고 놀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2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 보시면 2년 전 7월, 8월 초에 시장이 그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발짝 그리고. 예, 엔캐리 청산 발작 뭐 이런 얘기를 엄청 했었습니다. 시장에 딱 그맘때 이제 분위기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엔캐리 청산도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8월 초였지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 1, 이틀간은 뭐 하루에 막 주가가 8%씩 빠지고 뭐 이랬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상당한 변동성을 줄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BOJ가 금리 인상한 이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측되어 있는 거고 연내 1회 내지 2회 꾸준히 금리 인상할 거야를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채 2년물을 보면은 1.4%대에서 거래되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1, 2년 안에 적어도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야라고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환이 문제예요. 환 시장이 너무 엔화 약세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엔캐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엔화로 돈을 빌려갖고 이걸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같은 데에 그 소위 고금리 이런 데다 투자, 멕시코 같은 데 투자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짭짤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를 보시면은 이 아래로 파란색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줄어드는 겁니다. 일본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나라 쪽이. 그런데 보시면은 엔화는 지금 보시면 160엔대로 따로 놀고 있죠. 이게 이제 다카이치 이후에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는 게 지금 엔화 시장이 채권 시장의 변화를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다. 네. 금리가 이렇게 서로 미국과 일본이 줄어들었어도 난 상관 안 해. 엔화는 계속 약세 갈 거야. 라는 배팅을 엄청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 자체가 우측으로 가보시면은 우리 2년 전 엔캐리 청산될 때 엔화 숏 배팅이 엄청 컸었던 그 수준으로 지금 향해서 엔화 숏 배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엔캐리 청산이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7월로 넘어가서 7월 말 8월로 갈 때 혹시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또 BOJ나 이런 데에서 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 너무 약해 조금은 강해질 필요가 있어라는 시그널을 줄 때 거기서 고집을 부리다가 반전할 때 엔캐리 청산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소포지션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그러니까 일본 정부 당국 또는 BOJ가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외환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집 부리느냐 순응하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앞으로 7, 8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지수나 각각의 이제 종목의 주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결정질 수 있는 배경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이게 타 국가의 중앙은행의 뭐 금리 이런 부분을 잘 면밀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또 기술주의 컨퍼런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캐펙스 지속적으로 뭐 투자 가능한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막 잘 보는 것 같아요. 현재 투자 심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 1차적으로 뭐 투자는 지속된다. 거기에 배팅은 여전히 이제 소위 다수 의견은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 수혜는 반도체 플러스 알파 뭐 이제 관련된 뭐 PCB니 뭐 MLCC니 뭐 쭉 그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전히 수혜를 잘 볼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뒤에 아까 제가 이제 토큰 가격 지수도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고민이 혹시라도 이 LLM 모델 만드는 뭐 구글이랄지 오픈AI랄지 엔트로피랄지 이런 이들이 혹시 가격 경제 본격화하는 거 아니야? 중국은 이미 많이 시작했는데 미국도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돈을 좀 덜 벌게 되면 투자가 혹시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차트를 지금 월드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든 거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지난 주말 동안 중단됐던 소위 엔트로피 클로드의 페이블 5 네. 이거에 아까 봤던 토큰 가격 이게 한 $50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딥시크 기억나시죠? 네.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 네. 이 딥시크의 토큰 가격이 1불대입니다. 지금 가격 차이가
50배나 나요. 50배네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혹시 지금 중국에서 이미 시작됐던 이런 토큰 가격 경쟁이 미국으로 불붙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요것 자체는 아까 봤던 그 컨퍼런스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아마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은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느냐 여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 편하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굴곡이 생길 거냐의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의 리포트에서 11,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면서 코스피 타겟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불장이 이어질 거라고 가능성에 베팅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다수인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6월 말 전략을 잘 챙겨야 되는데 중순에서 말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저 단기 아까 봤던 이제 소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옵션 만기일 관련된 이슈들 잘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주도 업종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포함한 AI가 당연히 끌고 가긴 할 텐데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가 있어요. 워낙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리밸런싱. 왜 그렇게 좋으면 왜 외국인만 합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소위 다 덜어내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내가 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른 부분은 덜어내서 그 사이 못 오른 부분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겠다.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순환매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동 재건주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금융 관련된 그 경기 민감,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억눌렸던 여행 레저와 관련된 거나 유통 관련된 뭐 이런 쪽들이 상당히 뭐랄까 그 사이 좀 눌렸던 종목들이 업종들이 이제 주가가 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이 리밸런싱을 외국인도 하면 우리도 좀 같이 해서 조금은 그 사이에 좀 못 올랐던 분야에 좀 길목을 지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조금 더 내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가 지수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우리는 이 와중에 어떤 기업을 픽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인사이트를 매번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고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 흔들렸습니다만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700선 위로 올라서면서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16%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8,712포인트 지나가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모두 줄여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금 1%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1,03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은 장중 변동성이 조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200은 0.27%가량 하락한 1,387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팔면서 4거래
4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2,400억가량 팔고 있지만 매도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1조 2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을 팔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60억가량 소폭 순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열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12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중동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종전 관련된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계속해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확실한 종전에 대한 부담감, 아직까지 시장은 조금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1,510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 재건 펀드 조성 방안이 포함되면서 국내 철강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 시설 복구, 그리고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등 건설에 한국 철강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중동 순방을 통해 협력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중동 3개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UAE를 방문해서 에너지 자원 분야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 방안과 호르무즈 우회를 위한 송유관 건설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5일에는 카타르를 방문해 중동 전쟁 이후 원유와 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LNG 최우선 공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내 철강주, 특히나 중소형 철강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텔은 26% 가까이 급등하면서 4,12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KBI 동양 철강 주가도 13% 넘게 상승하면서 1,6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틸 주가도 9% 넘는 강세, 16,32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휴스텔 주가도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국내 중소형 철강주가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주요 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CPSP 사업 수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여부가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와대는 이달 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참여해 사업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오션 주가가 6%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13만 7,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PSP 사업 기대감 속에 이달 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3% 넘게 상승하면서 71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진단으로도 함께 기대감이 붙으면서 한화엔진 13% 넘게 급등 중입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까지 전방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마린엔진도 7% 넘게 급등하면서 77,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배당이 확대될 경우 SK스퀘어의 향후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 속에 오늘 SK스퀘어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지난해 잉여 현금 흐름과 현금 배당 규모는 각각 21조 5천억 원, 2조 1천억 원입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가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와 내년 잉여 현금 흐름이 각각 146조 원, 2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SK하이닉스의 배당이 확대된다면 SK스퀘어의 향후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오늘 SK증권이 스퀘어의 목표 주가를 185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SK 스퀘어의 주가가 160만 원 선까지 넘어섰고 161만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5% 넘게 상승하면서 15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도 다시금 상승 탄력 붙으면서 1.3% 가까이 오르면서 240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SK그룹주가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주가도 2% 넘게 상승 69만 1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 주가는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주주가치 배당 확대 기대감 함께 삼성물산 쪽으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주가는 3% 넘게 하락하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코스피가 다시금 올려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72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힘을 내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장 후반 올려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후반까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은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 전반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다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도 함께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피지컬 AI 섹터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고수들도 매수세 붙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로서 5거래일 연속으로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연이은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지금 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오늘 좀 매수해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매수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조금 관역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 어떤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뭉뚱그려 얘기하긴 그런데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여기다 쏟아붓기에는 지금 시점 타이밍이 관역의 10점 만점에 딱 점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뭐 물론 그걸 관역을 완전히 내가 아무리 사격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딱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눈대중으로라도 가운데 왔을 때 딱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은 아니다. 물론 이 보유자는 다릅니다. 보유자는 지금 약간 수익을 계속 향유하면서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다른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데일리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과열권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2017년과 2021년, 그 다음에 2026년까지 약 5년에서 4년 사이에 반복되는 최고 과열권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밑에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에서 사신 분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지금 40만 원 근처에 가 있는 것을 갖다가 100% 여기다가 비중을 이 타이밍에 오늘 다 실는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아무리 삼성전자의 수익이 부럽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뭐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본 또 보면은 일단 키옥시아 홀딩스 플러스고요. 도쿄일렉트론도 플러스고 무라타 제작연구소도 플러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쵸, 약조정이죠. 일본의 반도체 주식들은 지금 다 플러스란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보시다시피 삼성전기는 더 심하거든요. 이런 과열권이 나왔었던 적은 삼성전기가
상장되고 나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신규 매수자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오늘 포인트를 딱 한 점에 맞춰서 매수하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조정을 받는 건 맞지만 이 신규 진입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전반이 상당히 좋죠.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고요. 기아는 주가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3위부터 5위권은 SK그룹주가 일제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어제자로 SK그룹이 시가총액 2,000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 모두 하락장에서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 팔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매도 상위를 봤더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현대차랑 기아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고 있네요. 그렇죠? 삼성그룹을 사고 LG그룹을 팔고 현대차를 사고 기아를 팔고 있네요. 그렇죠? 전차군단 안에서 양대 산맥을 반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야 이제 초고수들이 그동안 계속 초고수로 만약에 계속 그 고정된 정의된 그 똑같은 집단으로 계속 그 카운팅이 되는 거라면 그동안에 이 수익을 얻은 부분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손실난 부분을 자르고 수익 나는 것으로 옮기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매도 상위에 삼성중공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중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제 꼬마보보를 거기서 찾지 않았나요? 조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반도체에서 가격 조정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조선에서 제가 한 얘기잖아요. 꼬마 버블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밍에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득이 났잖아요. 초고수가 데일리로 잡히다 보니까 하나오션을 만약에 어제 꼬마 버블로 조선을 잡았으면은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7% 수익이 났죠. 그럼 또 단기간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약간 초고수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저기서 산정되는 거는 데일리로 나오잖아요. 약간 초단타의 고수예요. 초단타에 자금이 순간적으로 데일리로 왔다 갔다 하는 쏠림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초단타의 신들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꼬마버블을 조선을 잡아가지고 지금 다 7, 8% 수익 아닙니까 오늘. 그럼 바로 또 삼성중공업 매도를 치는 거죠. 그렇게 빨리 10% 이내에서 지금 삼성중공업 또 꼬마버블에서 잡았으면 지금 거의 5%, 6% 수익이 났죠. 그래서 매도가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초고수가 또 여러 초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데일리 초고수를 넘어서서 또 중기적, 장기적인 수익을 거두려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지금 중기적으로는 매수의 관점에서 봐도 된다는 거죠. 오늘 초고수 상위 매도에 잡혔지만 그거는 이제 단타로 쳐가지고 10%가량 수익 내서 파는 그 초고수이고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은 아직도 지금 과열권에 다시 접어들지 않았고요. 70에서 벗어나서 64로 떨어진 다음에 밑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기 시작할 때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나왔잖아요. 5개월 동안 행보했고 5개월 넘게 행보했죠. 5개월, 6개월 동안 작년 한 11월부터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도 나오고 기간 조정도 나온 상태에서 과열권이 빠져나오니까 이럴 때 꼬마버블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5% 이상 수익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단기적으로 초고수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초단타로 수익 실현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5%, 6%의 수익을 안고 계속 가져가도 돼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5,000원, 4만 원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단타, 초고수의 영역에서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 이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기적인 추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끌고 가도 되십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중공업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전망이 좋다라고 전반적으로 매도 상위 종목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오늘 반도체 투탑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큰 조정 없이 올라갈 수 있을지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네, 뭐 크게 엇갈리지는 않고 지금 뭐 저기
초고수들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큰 조정은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 이게 과열권이라고 신규 매수자들이 접근하기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신규 매수자들이 바라는 급격한 조정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신규 매수자들 기회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초강세 종목들은 지금 시대를 주도하는 종목들은 기회를 쉽게 주지 않죠. 왜냐하면 조금 떨어지면 사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기회를 줄까요? 안 주죠. 그래서 신규 매수자들은 자꾸 꼬마 버블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쫓아가는 굉장히 불안한 형국에서 맞이하게 되잖아요, 상황을. 왜냐면 위에 있는 지금 이미 중기적인 초고수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안고 편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거죠. 득달같이 신규 매수자들이 달려들면은 던지려는 생각이, 왜냐면 자기는 수익이 200% 300% 났으니까요. 거기다 대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2% 3% 수익을 겨우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가 마이너스 다시 5% 됐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진입을 하는 사람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지금 과열권인 건 사실이고 오늘 조금 두 개가 갈리고 있지만 큰 조정은 없을 것이고, 그럼 우리 신규 매수자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기간 조정이라도 기다려야 되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오늘같이 무슨 조선 철강 뭐 다른 쪽으로 조금 낙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위로 그냥 뻗어 올라가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기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니 불타기를 하고 싶으면 하는데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상당히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술주 외 업종들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는데요.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 가져가면서 또 여기에 더해 코스피에서는 최근 급등했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장 초반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좀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양 지수 모두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블맵 통해서 현재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반도체가 0.6% 하락하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0.1% 파란불입니다. 반면에 금융은 1%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조선해양으로 2.7% 매수세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 안에서는 5월에 가계대출이 6조 9천억 원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금융권 전반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특징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소식에 대해 어제 좀 곧바로 부인하는 공시를 냈지만 오늘 주주 환원 정책 대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SK스퀘어는 5%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해양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KDDX 수주 관련해서 좀 소식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 K선박의 수주 발주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주액의 91% 이상을 이미 채웠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조선 업황의 전반적인 기대감 받아가면서 오늘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물류 안에서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무기 수출 기대감 받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버블 섹터로는 이 조선해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CPSP, 캐나다 초계 잠수함 수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루어서 독일과 현재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나토 동맹국 또 지정학적 이점으로 독일 쪽으로 좀 승리가 점쳐졌다면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캐나다를 직접 방문해서 실적을 또 성과를 증명을 해내면서 우리 쪽의 승리로도 많은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꼬마 버블로 좀 많이 언급을 했던 조선업계가 드디어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기자재 쪽일 거다 이런 흐름이 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좀 온기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기자재 다음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조선 기자재는 조선주를 따라가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반도체 따라가는 것처럼 자 조선주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적인 기록을 세 페이지를 쓸까 말까 하는 그 지금 바로 그 직전의 순간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마침 아주 중요하게 캐나다 군함수주가 걸려있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이게 HD 현대중공업, 전신 현대중공업의 차트죠.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차트가 이거예요. 신규 상장된 거잖아요. 과거의 이력을 볼 수가 없죠. 이게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지금 이거 2011년도까지 나왔는데 이 전에 2007년도 고점도 있거든요. 2007년과 2011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19년, 20년 전에 고점이 있었고 드디어 20년 만에 그 자리에 왔거든요. 조선주 그때 물리신 분들 20년 기다렸죠. 물론 인플레이션을 커버를 못하죠. 이동안 짜장면 가격, 국밥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여기 고점에 와서 지금 작년 말에 한번 두들겼고 이번 달에 또 두들겼는데 또 실패하고 있죠. 50만 원 저 부분이에요. 여기를 돌파할지 말지. 여기서 중요한 캐나다 군함수주가 딱 걸렸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를 벗어나서 50만 원을 돌파한다. 그럼 정말 역사 새 페이지가 쓰이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딱 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기서 캐나다 군함수주 터지면 그 원동력으로 가겠죠. 물론 그게 실패하더라도 바로 저기서 급전직하는 안 할 겁니다. 조선주가 그거 하나만 보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LNG선 수주라든가 삼성중공업은 다시 해양 플랜트가 부활한다든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밑단으로 떨어지겠죠. 지금 조선기자재는 지금 더 떨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태광인데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2007년, 2011년 고점에서 조금 꺾이니까 지금 이 태광은 어떻게 됐습니까? 4월 달에 56,500원에서 지금 34,100원까지 2만 원 가까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은 똑같아요. 반도체가 5% 빠지면 반도체 소부장은 10% 빠지고 조선주가 5% 빠지면 조선기자재는 10% 빠져요. 이런 구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거를 먼저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이 대표적인 3사가 피팅 3사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진중공업처럼 이 선실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 선실을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있고요. 다 주가가 비슷하죠. 20개월 선까지 내려와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엔진 쪽으로 가볼 수도 있겠죠. 한화엔진 같은 것도 있죠. 다 똑같죠. 20개월 선까지 왔죠. 지금 보면은 다 이런 조선기자재도 조선주가 조금 하락을 하니까 조선기자재는 과열권에서 벗어나면서 20개월 선 근처까지 얼벙상으로 와 있다. 조선기자재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이럴 때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반도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무대뽀로 과열권에서 그렇게 뜨겁고 위치 에너지가 높을 때 함부로 사면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LG전자에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교훈을 얻으시고 지금 조선기자재는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좀 노려볼 수 있는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태광이라는 기업 만나봤고요. 그럼 두 번째 버블 섹터로 철강 보겠습니다. 종전에 따른 이란 재건 기대감이 어제는 좀 건설 쪽으로 붙었다면 오늘은 철강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 인프라 시설 재개에 따라서 재건설에 따라서 좀 철강 수요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체결할 이 MOU에 3억 달러 규모로 이란 재건 기금이 좀 편성이 될 거다 이런 소식도 보도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EU의 신철강 조치 관련해서 국내 철강업계들의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포스코 스틸리온도 상한가고 철강 관련된 기업들 중에 상한가 터치한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철강업계 종목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철강은 일단은 지금 조선 아까 좋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3대 전방산업이 있어요. 조선에는 두꺼운 후판, 두꺼운 후자를 써서 후판을 공급을 하고요. 자동차 쪽에는 강판, 그다음에 건설에는 철근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조선, 건설 3대 전방 산업이 다 좋아져야 돼요. 특히 범용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포스코, 지금 포스코 홀딩스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렇게 3사죠. 이게 고로, 가마솥을 쓰느냐, 전기로를 쓰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3사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왜냐? 자동차, 조선, 건설 이 3대 전방산업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철강은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대표 3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강강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주로 송유관에 쓰이는 지금 보시면 하이스틸이라든가 넥스틸이라든가 문배철강 이런 것들 다 강관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3대 전방산업에 골고루 납품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업체들이 아니라 송유관 아니면 정유관, 관관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이런 기업들이 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중소형주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송유관이 움직이는지는 배경을 아시죠? 호르무즈 해협 이번에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유가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상에 송유관 박아놓은 걸로 조금 버텼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똑같이 베끼려는 애가 아랍에미리트거든요.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천궁투도 많이 가져가지만 그것에 이제 기술력이 놀래가지고 야 송유관도 우리나라 거 쓰자 해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철강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걸 뿐 이 관세 폭탄을 맞고 있잖아요. 철강을 미국이 미국산 철강 쓰려고 50% 관세를 매기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밀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일단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그 기대감이 작용한 이유도 지금 똑같아요.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낮으니까 넥스트리라든가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자면 하이스틸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차트 보는 것 같아요? 어제 거 보여드렸는데 스페코나 빅텍 차트랑 똑같지 않아요? 지금 종목명 안 나오면 모르시면은 뭐 가리지 못할 정도로 똑같죠? 스페코나 빅텍처럼 테마주를 움직이는 철강 테마주가 하이스틸이에요. 위아래 이 꼬리 달린 걸 보세요. 엄청나게 변동성 심하죠. 이런 것보다는 위아래 변동성이 덜한 걸 하는 게 낫죠. 이건 넥스틸의 차트인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대감뿐으로 오르는 것뿐이지만 만약에 기대감이 정말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수주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강간 테마주가 실적적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넥스틸 같은 거는 노려볼 만한데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히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고 오늘 반도체가 약세를 보여갖고 순환매가 도는 경향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해서 비중을 실어야 된다. 오늘 또 철강 간다고 해가지고 또 100% 비중 실어가지고 물리면 다른 거 올라갈 때 아유 내가 투입할 돈 없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란에 대한 재건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송유관 건설 관련해서 현재 기대감으로 철강 쪽이 강관 쪽으로 특히나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꼬마법을 한 가지 더 뽑아주시죠. 네, 건설입니다. 자, 건설주도 요즘에 뭐 뜨겁던데 이것도 똑같은 배경이죠. 중동에 또 재건 이슈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모른 대우건설은 이미 날라갔잖아요. 많이 보여드렸고 지금 대우건설은 지금 사실 대우건설도 사실 뭐 그쵸 이거 워낙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매수를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구간에 점점 오고 있긴 합니다. 그쵸? 지금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있고 얘는 2006년도 조선주가 2007년도 고점이잖아요. 건설주도 똑같아요. 지금 이 대우건설의 고점이 2007년도거든요. 2007년도 고점을 4월 달에 뚫었다가 지금 밑으로 살짝 내려왔죠. 여기서 과열 조금 식으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기회가 오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위치 에너지가 높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것보단 좀 낮은 걸 찾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 E&A, GS건설 이런 것들이 후보인데 그중에서 일단 제가 지금 이 삼성 E&A는 아직 지금 월봉상 과열권에 있죠. 그다음에 GS건설도 좋은데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문제는 뭐냐? 연봉에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선에 막혀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저항대가 있어서 일단 차순위로 미룬 거고 현대건설은 일단 20년 선이 벗어나 있는 상태고 월봉에서 과열권을 벗어나서 70m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옆으로 한 4개월 기간 조정을 했고 밑으로 가격 조정도 한 5만 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 악재 얘기 드렸죠. 현대건설 벌점 받아가지고 GTX 때문에 공공수주에서 그 벌점으로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또 지금 그 불명예스러운 그 사건이 또 터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 수주, 재건 수주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원전 관련, SMR 대형 원전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조선이 지금 가고 있는 대신에 건설이 빠질 때 어제 꼬마버블로 조선을 잡은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오늘 꼬마버블 건설을 잡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때 살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일 때 잡는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일 때 꼬마버블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너를 하는 취지도 그거고요. 마이너스일 때 잡아라. 근데 추세가 완전 훼손돼서 망가지는 마이너스일 때 잡으면 안 되고 추세가 잡혔는데 우상향으로 조금 주춤거리는 마이너스 때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부합하는 종목이 현대건설 그리고 섹터가 건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재건 기대감 받고 있는 건설주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서 이 벌점 등의 이슈로 현재 좀 미치 에너지가 낮아져 있는 현대건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받아가서 앞으로 좀 좋은 전망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전닉스 분석이겠죠. 오늘 기업 분석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꼭대기는 어디까지일까? 좀 분주하게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좀 포착이 됐대요, 움직임이. 지난주부터 수급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집요하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는데 그 팔았던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저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까지 5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전체는 아니고 이제 어제가 이제 그 화요일이었으니까 화요일 포함해서 5거래일의 수급을 봤을 때 좀 특이한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5거래일 동안 1조 2,6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기조는 비슷하다. 여전히 매도 기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조 9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한국의 이제 시총 1, 2위를 자랑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모바일 사업법, 가전도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사업 부문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거의 뭐 둘이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거의 한 4조 정도에 삼성전자는 1조 한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5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는 거꾸로 3조 정도를 갖다 매수를 했으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국내 주식을 그 매도 치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차익 실현, 일단 오른 데 그렇죠. 따른 빠져나가는. 두 번째, 리밸런싱 이런 걸 있고 텐데 뭐 그 틀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삼성전자가 시총 1위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거듭난 끝에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했죠. 뒤이어서 이제 하이닉스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1조 달러를 돌파한 종목이 전 세계 상장도 통틀어서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큰 기업이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삼성전자 YTD가 무려 166%고 SK하이닉스가 250%. 250% 올랐다는 건 내가 1억 원을 투자했으면 2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큰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조차도 YTD가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만 P를 작년 이맘때 얘기했을 때는 거의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치부받았겠지만 지금 뭐 1만 P가 사실은 안 도달한 것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주가에 상승한 8천 P가 넘어서 9천 P를 목전에 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수록 결국
상승을 해서 투자자들은 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해당 종목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유혹도 생기지만 정책적으로 팔아야 되는 이유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펀드 매니저가 여러 섹터를 담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도 담고 뭐 일본의 자동차를 담고 뭐 미국의 모두 담고 이런 식으로 섹터를 좀 나누는데 섹터를 나눴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섹터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오르는 종목을 갖다가 비중을 조절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비중을 조절하지 않을 때 해당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해당 기관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책 기조라는 건 해당 펀드 매니저가 나 삼성전자 싫어, SK하이닉스 싫어 이런 기조가 아니고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펀드 매니저가 만약에 반도체 정점 아니냐, 나 이래서 매도해야겠다. 이래서 판 것이 아니고 너무 특정 섹터 너무 많이 오르면 다른 섹터가 처지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이 오른 섹터를 갖다가 현금화시켜서 다른 섹터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리밸런싱 해야 된다는 것이 정책적 기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면서 근본적인 반도체 메모리 사업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매수는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 금액이 꽤 많아서 무려 2조 9천억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다른 뭔가 차별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차별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꽤 돈을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엑시트해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 팔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말씀하신 그 기간에 SK하이닉스는 거의 3조 가까이 매수한 예. 거잖아요. 그렇죠. 더 샀단 말인 거죠. 예. 이거는 왜 그런 거지? 그만의 뭔가 추가 상승 동력이 느낌이 이제 와서 그런 걸 텐데 어떻게 보시는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그전부터 오랫동안 담아놓은 펀드 매니저도 팔았을 것입니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현재 매수가 3조 가까이 5거래했다 3조까지 잡혀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매도한 세력도 있지만 매도한 그룹도 있지만 매수한 그룹이 더 많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를 매도한 세력이 있다고 치면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1조 이상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1조 정도 매도했다 치면은 5거래 동안 SK하이닉스를 매수한 그룹은 4조 정도 됐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기업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물론 뭐 HBM 경쟁력 제가 뭐 낱낱이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HBM 경쟁력이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HBM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영업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이런 점에서는 두 기업 간에 사실은 펀드 매니저 사이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랑 그렇게 크게 수급에서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SK하이닉스가 8월 달에 ADR 상장을 하기로 했고 6월 20일 날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면 6월 20일 돌아오니까 6월 20일 날 그 ADR 상장을 갖다가 심사하는 미국 SEC, 미국 증권거래소가 상장 승인을 할 것이다. 2월 20일 날 라는 보도가 로이터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사실은 외국인들 수급을 갖다 설명할 요인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DR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거꾸로 하이닉스가 그렇게 ADR을 갖다 상장해서 맏형이었던 삼성전자를 제친다. 물론 이제 수익률 제친 지 벌써 3년쯤 됐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아웃퍼폼해서 50% 이상 아웃퍼폼했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뭐 맏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건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연료이라든지 시총이라든지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웨이퍼 물량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70% 불과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하이닉스가 왜 맏형인 삼성전자를 갖다가 아웃퍼폼하면서 외국인들이 더 선호를 했느냐? ADR밖에 없다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ADR을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2일 날 SEC가 상장 승인을 하고 실제로 8월 달에 이제 미국 MTS에 버젓하고 자랑스럽게 SK하이닉스가 이제 떠오른다면 종목에 있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것이 보이는데 그때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 이재용 회장을 당해서 야 SK하이닉스도 ADR을 발행하는데 니네 왜 ADR을 발행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에서 생긴 차이가 ADR이라면 왜 삼성전자는 ADR을 갖다 발행하지 않는지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SK하이닉스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ADR 상장 이거는 좀 맞다고 보시는 예, 예. 거죠. 그럼 삼성은 왜 그런 건가요? 예. 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리는 없는데. 그렇죠. 뭐 네. 사실은 ADR이 처음 이슈가 된 것은 11월 말에 이제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가 이제 ADR 상장을 갖다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원할 수 있죠. 원할 수 있는데 한 주 지나서 바로 SK하이닉스가 기다렸던 듯이 이제 호응하는 공시를 내요. 그래서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뭐 ADR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상장하면 좋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ADR 상장이 되는데 이 실제로 궤도에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수순을 밟을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삼성전자 경영진은 왜 ADR에 대해서 이런 방구에 미동도 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이 좀 필요한데 삼성전자 ADR을 상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 ADR을 상장하려 하면은 삼성전자가 여러 사업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같은 반도체를 할지라도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반도체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갖다가 묘면하지 못하고 해서 그 애물단지가 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요즘도 계속 뉴스가 나오죠. 뭘 따냈다, 어디 수주를 했다는데 실제로 보자 이거예요. 파운드리가 수주를 했는데 실제로 수주에 성공을 해서 납품을 했는지 매출의 장부를 지켰는지 보자 이거죠. 그 정도로 파운드리는 너무 많은 양측이 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파운드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예전에는 뭐 지금 비교도 없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반도체만큼 메모리 사업부만큼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걷어들였던 모바일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삼성전자가 또 B2C에 해당하는 가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부가 있고 그 실제로 재무제표에는 여러분들은 잘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재무제표에 중요한 반영된 또 다른 사업부가 어디 있냐? LCD 사업부가 있습니다. 삼성 LCD가 있죠. 삼성 LCD가 버젓한 하나의 사업부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부가 있는데 ADR을 상장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사업부에 방점을 찍고 해당 상장을 했을 때 그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되냐? 이게 난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선뜻 ADR 추진했다가 해당 증권사나 여러 군데서 야 도대체 어디 사업부를 갖다가 그 배제시켜야 되냐? 라는 어떤 질문 오고 갈 때 좀 난감한 이슈라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 구조적인 문제로 ADR 상장을 갖다가 좀 꺼리지 않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말이 많았습니다. 노노 갈등 예, 엄청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도 사업부별로 좀 다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DR 상장을 위해서도 사업부를 분사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결국은 파업 직전까지 갔을 때 삼성전자 뉴스가 그렇게 많은 이게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인가를 새삼 느꼈던 게 파업을 목전에 두니까 뭐 온갖 군데서 뭐 뉴욕타임스까지 뭐 파이낸스타임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군데서 삼성전자의 그 파업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결국 상한선을 풀어놓으니까 TSMC까지 야 우리도 더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상당히 국제적인 이슈였는데 이 국제적인 이슈에서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결국 메모리 사업부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의 상한선을 풀어버리고 하지만 다른 사업부는 여전히 그 상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낸스타임스에서 어떤 기사를 썼냐면은 같은 이제 삼성전자 직원인데 메모리 사업부의 과장급 직원이 받는 연봉이 전체적으로 한 7억쯤 되겠죠. 하이닉스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7억쯤 되는데 같은 삼성전자 직원인데 메모리 사업부가 아닌 예를 들면 가전 사업부의 임원이다. 상무다. 상무랑 상무랑 부장은 뭐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장도 건너뛰어야 되고 근데 가전 사업부의 상무라고 한다면은 상무가 받아야 될 연봉이 메모리 사업부의 과정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화됐을 때 이미 다 표면화되고 알고 있죠. 수출이 다 찍혀 있죠. 그리고 표면화됐을 때 사실 내부 갈등이 이제 심해질 수 있다. 겉으로는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그 돈 갖고 회사에서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하지만 사기가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갖다가 양성화시켜서 분산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R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잘 못 오른다면 그리고 ADR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세계적인 어떤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펌프업이 된다면 삼성전자 직원들도 야 우리도 ADR을 하자. 우리도 ADR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자라고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투자자들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ADR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사업부별로 분사하는 것입니다. 분사라면 반도체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 그다음에 그 모바일 사업부 분사를 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부에 모두 다 주식을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사업부만 따로 분사했을 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주가가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되게 고차방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려고 할 때 실제 시도할 것인가라고 의문점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단초는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코스피 타깃을 11,500포인트까지 올린 거예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삼전, 닉스 두 종목이 열일해주고 상승해야지 그렇죠. 이게 가능한 예.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투자 전략 좀 반영해볼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 삼전 닉스에 대한 방향성 좀 점검해드렸고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시가총액 2조 6,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5위 기업에 올랐다. 상장 3거래일 만에 49% 폭등했다. 장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 IPO 흥행 여부를 두고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모가 135달러 대비 주가가 49%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스페이스X는 이날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 달러 가치에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대형 AI 기업들의 상장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수도 남아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은 전체의 4.2%에 불과해 적은 매수세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나스닥백 편입 여부와 보호예수 해제 이후 내부자 매물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 관련해서 특징 종목들 살펴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바로 어제죠. 이 네이버와 엔트로픽이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시죠. 어제 엔트로픽 AI 기술 임원들이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AI 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클로드 활용도가 인구 대비 3.5배에 달하는 만큼 엔트로픽이 그래도 국내 시장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쪽으로 이 출시를 또 앞두고 있으면서 서울 오피스 개소를 앞두고는 최경 전 스노우플레이크 한국 총괄을 한국 대표로 선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1일자에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당시 이번에 이 네이버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와 오픈 AI까지도 현재 좀 네이버를 앞다퉈 방문할 정도로 네이버가 우선 협력 대상자로 좀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세종 같은 자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시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시죠. 네, 엔트로피에 관련해서 최상위 모델 미토스 5와 페이블 5가 미국 정부로부터 좀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당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엔트로픽 직원 안에서도 외국인은 모두 접근이 제한됐다고 하는데요. 미토스 5는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미토스 프리뷰의 정식 서비스 버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고 또 해킹 오류도 감지할 수 있는 만큼 AI가 AI를 공격한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접근 전면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이 첨단 AI 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의 허가제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는 한 기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오픈 AI와 메타 또 구글 같은 이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기존 이런 선례를 좀 남기게 된다라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정부는 페이블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 가능성을 들면서 접근 차단
조치를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 엔트로픽은 기본적인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현재 전면 중단을 하고 이 오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IPO를 앞두고 있는데 오픈 AI와 같은 시기 올 가을에 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매출 성장세와 기업 가치에 있어서 타격은 불가피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엔트로픽 관련해서 국내 관련 종목으로는 SK텔레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2023년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현재는 최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좀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 비공개 상장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SK텔레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픈 AI에 관한 상장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스페이스X에 이어서 엔트로픽 또 오픈 AI까지 좀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9일자로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오픈 AI는 2022년에 챗GPT를 출시하면서 AI 대중화를 이끈 기업이고요. 현재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15일자로 샘 올트먼 CEO가 국내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또 삼성전자까지 굵직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방문했는데 카카오의 방문에서는 무신사, 올리브영 같은 외부 서비스에서 결제까지 모두 에이전트 클라우드가 좀 함께하는 챗GPT4 카카오를 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고요. 삼성전자 DX에서는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상장에 대해서 스페이스X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모주가 영주였다라는 사실이 좀 밝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형 자산 운용사와 글로벌 연기금이 먼저 우선권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좀 언급이 되었던 국내 종목들 위주로 현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세장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1.22% 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40만 원 선 위로 튀어 올랐고요. 현재 21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강보합권에서 0.99% 상승하고 4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현재 굵직한 외국 기업들의 좀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데 1.03%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0.9% 하락하면서 99,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좀 어제 올랐던 차익 실현 매물 반납하면서 33만 7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들어 올리네요. 고점 부근인데 8,732선 그리고 1,036선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 강한 섹터들이 눈에 띄네요. 이 전선, 조선, 전력, 설비 쪽에 상승세가 나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실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으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